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부모가 물려준 조그마한 땅에서 농사지어 생계를 하고 살았는데 아내와 이제갓 3살 배기인 딸이 있었죠. 하지만 김서방은 할량기가 있는지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공술이나 얻어먹고 주정질에 시비가 일기일수였습니다. 그러니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콧잔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산들 봄바람이 들었는지 낮부터 김서방은 친구들과 함께 들놀이를 갔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죽어 석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 하지 않았나요? 기분이 거나해질 때까지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 훤해 보인다 말인가. 이리 취하니 좋구나. 대문을 걷어 차고 들어오는 김서방을 보자 집에서 기르는 수탉 한 마리가 슬금슬금 피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랫방에서 사는 덕구와 엿장수가 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놈이 엿값을 얼마나 깎았는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 붙은 모양이었죠. 김서방은 술김에 엿장수에게 시비를 붙습니다. 야 이놈아, 조금쯤 애누리를 해주면 될 것을 가지고 너네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엿장수도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애누리하고 괴롭혀서 무슨 득이 되나? 인색하게 굴지 말게나. 뭐라고? 이놈이 엿장수 주제에. 술이 웬수죠. 김서방은 발끈해져서는 엿장수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엿장수는 흑하고 엿가락 마냥 벌렁 낮아빠지더니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덕구가 달려가 엿장수를 흔들어 보았으나 기척이 없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김서방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덕구를 시켜 엿장수를 서둘러 방으로 옮겼습니다. 김서방은 엿장수에게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하는 등 수선을 떨었죠. 그러니 한참 만에 엿장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살아났구나. 천만 다행입니다. 김서방은 놀란 가슴을 쓸어담으며 엿장수에게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죠.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했으니 김서방은 엿장수에게 광목 한 피를 건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내 술이 취해 그리 된 것 같소. 그만 용서해 주오. 엿장수는 맷값으로 광목 한 피를 받고는 싱글벙글 쇠돌이 집을 나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담은 김서방은 술이 닿겠는지 진정해야겠다며 덕구를 시켜 술상을 봐오게 했죠. 자칫 잘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바람에 모처럼 마신 술이 다 깨고 말았구나. 한 잔 더 마셔야겠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또 술이 취해가고 해는 서산으로 뉘웃뉘웃 기울어 갑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오늘 왜 이리 술을 깨운다냐? 덕구가 문을 열어주자 나루터의 뱃사공인 박서방이 놀란 토깽이 눈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큰일 났네. 조금 전에 엿장수 놈이 잔뜩 취해 가지고 나타나 강을 건너 달라고 해서 배에 태워 주었더니 글쎄 올라타자마자 심한 기침을 하면서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지 뭐야. 그리고는 목구멍을 골골 울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서방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되었소.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해서 원수를 갚게 해주오. 난 이제 죽소. 증거로 이 광목을 보이시오. 이건 분명 김서방의 것이니까. 그런 소리들을 간신히 한 다음 그만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옛날부터 자네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지라 그것을 관청에 이야기할 수 없소. 이리로 먼저 알리러 왔네. 이복에 시체는 아직 배 안에 있으니 어떻게든 좋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김서방의 심장은 사납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족이 떨려오면서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꾹 누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김서방은 덕구를 급히 보내어 배 안을 조사하게 해보았더니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허둥지둥하면서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뱃사공 박서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정했지요. 이보시게 박서방, 우리는 오랫동안 다정한 친구로 지내지 않았나? 나를 좀 도와주게. 아무튼 이 사실은
비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체를 남몰래 싣고 가서 치워줬으면 하네. 부탁이네, 이렇게 빔새. 하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 박서방은 시무룩해지며 웅얼거렸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그럼 곤란한 소리는 그만하게. 만일 남한테 들키면 나까지 혼나지 않겠나? 이복의 친구, 지난 정을 생각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게. 박서방은 마지 못한 듯이 김서방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체 어디에다 이 시체를 버리면 좋겠나? 바로 이 근처에 우리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몰래 묻어주게. 묘지 근처는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고 또 한적한 곳이니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네. 그게 좋겠군.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런데 사례는 톡톡히 하겠지. 김서방은 가지고 온 돈 20냥을 박서방에게 내놓았습니다. 사례로 주는 것일세. 받아두시게. 김서방은 낄낄대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농이 지나치구만.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20냥이라니. 적어도 100냥은 내야 하지 않겠나? 김서방은 당황해서 박서방이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관에 고발할까. 그를 집으로 데려가 집에 남아있던 돈을 모조리 긁어내다 못해 옷이나 폐물 등도 꺼내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60냥이 있네. 이건 내전 재산이야. 폐물과 옷도 모두 줄 테니 제발 좀 봐주게. 박서방은 김서방이 내놓은 돈과 폐물을 보자 그제서야 희죽이며 마지 못한 듯 대답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내 자네하고 지난 정을 봐서 특별히 이번 한번 수고를 하겠네. 박서방은 시체를 가져다 김서방의 아버지 무덤 아래에 은밀하게 묻었습니다. 김서방은 이로써 만사 해결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뱃사공 박서방은 그날 이후로 툭하면 김서방의 집에 찾아와서는 조금씩 돈을 뜯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점을 잡혔어도 단단히 잡혔으니 어찌할 수 있나요? 대문 밖에서 박서방의 기침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심장이 콩닥콩닥거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서방이 집안에 없는 척이라도 하는 날에는 박서방이 대문 앞에서 여타령을 어찌나 큰 소리로 뽑아대는지 하루하루 죽을 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렇게 김서방에게 뜯어모은 돈으로 사공 노릇을 그만두고 큼직한 가게를 벌여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심심하면 김서방을 찾아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의 외동딸이 두창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김서방은 높은 열로 신음하는 딸의 고통스런 모습이 안타까워 덕구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의원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의원은 좀처럼 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은 더욱 더 무거워져서 외딸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몹시 슬퍼했으나 아무리 비탄에 빠져봤자 죽은 자식이 되살아날 리가 없었죠. 눈물을 머금고 딸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다음 날 대낮쯤 되어서야 심부름 보냈던 덕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지요. 의원댁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답답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딸의 죽음 앞에 허망할 뿐 뭐라 대꾸하겠나요. 그저 수고했다며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가 되었을 때 김서방은 우연한 기회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원댁에 심부름 갔던 덕구는 의원을 찾아가기는커녕 가는 도중에 있는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만 마시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김서방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솟아 당장 덕구를 불러서는 몽둥이를 들고는 치려했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사람이 죽는데 술이 넘어가더냐? 그러자 덕구는 뻔뻔한 얼굴로 희죽 웃으며 대꾸합니다. 아니 김서방 어른, 먼저는 엿장수를 두들겨 패서 죽이시더니 이젠 나까지 죽일 작정이신가요? 김서방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요. 딸의 죽음 앞에 앞뒤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에 쥔 몽둥이로 마구 갈겨댔습니다. 덕구는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아래채에 있는 제 방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어디 두고 보자. 내일이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하면서 이를 갈며 별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김서방은 그 뒤로 실성한 사람처럼 밥도 먹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간신히 힘을 내어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포승줄로 김서방을 꽁꽁 묶어서는 끌어냈습니다. 놀란 김서방이 끌려가며 포졸들에게 물었지요. 무슨 짓이오? 도대체 이유라도 알고 끌려가야 할 것이 아니오. 그러자 포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놈이 있느냐? 사람을 죽여놓고 이유라니 내 놈이 한 짓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냐? 잔말 말고 따라오거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김서방은 체념한 듯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뜰로 끌려가니 곁에 아랫방에 덕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녀석이 내게 원한을 품고 그랬구나. 김서방은 일이 어찌 된 건지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이윽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봐 김서방, 얼굴을 들어라. 내 놈이 지난번에 엿장수를 두들겨 패서 죽였다고 덕구가 말하는데 사실인가?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구놈이 어디까지 말했는지 알 수 없기도 하였지만 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어진 일에 변명할 기운도 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부답 체념한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 그러자 사또가 덕구에게 물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덕구 내 놈은 김서방이 엿장수를 죽인 증거를 댈 수 있더냐? 증거는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당장 김서방의 아버지 무덤 근처를 파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해 즉시 김서방 아버지 묘 근처를 파괴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체가 나왔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서방은 호되게 매를 맞았지요. 김서방은 쇠사슬에 발목을 묶인 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살인죄로 옥에 갇힌 사실을 알게 되자 아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죠. 남편을 극진히 아끼던 아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매일같이 감옥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고 그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얼마나 호되게 매를 맞았는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전부터 몸이 튼튼하지 못했던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살이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묘책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옥사장에게 뇌물을 주면서 남편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었지요. 김서방은 날이 갈수록 야위기만 하더니 끝내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약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살려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방도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의 아내가 힘없이 뜰팍에 주저앉아 서글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신이 나왔다. 귀신. 엿장수 귀신이 왔다. 깜짝 놀란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던 엿장수가 살아서 엿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조차 놀라 귀신이 나왔다며 수군거리자 엿장수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내가 귀신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거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김서방의 아내가 엿장수를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을 물리친 후 그를 집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자 엿장수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찾아 배울 걸 그랬군요. 실은 저는 그날 김서방한테 대접을 극진히 받고 곧장 지방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었지요. 그러니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 알 턱이 있습니까? 부인은 엿장수에게 부탁해 관아에 같이 가서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죠. 엿장수는 흔쾌히 부인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죽었다던 엿장수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관아는 한바탕 난리입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엿장수를 본 포졸 하나가 급히 사또에게 달려가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사또도 놀라 동원에 서둘러 등정하여 자리하였습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죽었다던 사람이 어찌 저리 쌩쌩하게 나타났단 말이냐? 엿장수는 사또에게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며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알렸습니다. 그럼 김서방 아버지의 묘 옆에서 발견된 시체는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리곤 가만히 엿장수가 옛일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날 김서방에게 광목을 받고 멀리 장사를 가려고 배를 타려니까 뱃사공이 제가 가진 광목피를 보더니 그 광목을 어디서 샀느냐고 묻기에 김서방에게서 얻은 내력을 이야기했습죠. 마침 그때 강기슭에 시체가 하나 둥둥 떠 있었지요. 뱃사공은 시체 쪽을 한참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그 광목을 자기한테 팔라지 않겠습니까? 하도 조르는 바람에 팔아버렸는데 아마도 그 시체를 이용해서 흉기를 꾸민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뱃사공은 엿장수에게서 김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못된 계략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마침 떠내려온 시체를 엿장수로 둔갑시켜 김서방이 때려 죽인 것으로 꾸며 그것을 미끼로 위협하여 김서방에게서 돈을 뜯어냈던 것이죠. 사또는 급히 박서방과 김서방네 집 아랫방에 새들어 살던 덕구를 호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관청뜰로 나왔는데 엿장수를 발견하자마자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날벼락을 맞은 듯이 놀라면서 멍한 얼굴들이 되었습니다. 엿장수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요, 뱃사공, 오래간만이로군. 전에 광목을 사주어서 고맙소. 요즘은 재미가 어떻소? 말문이 막힌 박서방은 뒤돌아서기가 바쁘게 뺑소니를 치려고 했습니다. 사또는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그놈을 묶어라. 그놈이야말로 능지처참할 놈이다. 둘러섰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를 꽁꽁 묶었습니다. 옆에 있던 덕구도 멍하니 서 있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김서방은 무죄 방면되어 아내와 엿장수의 부축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이니요. 아니요. 제가 진작 왔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서방과 엿장수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둘도 없는 벗이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합니다. 술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했나요? 때론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일수록 나를 음해하고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는 가깝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